안녕하세요. 볼리의 통기자입니다. 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열린 경기죠. 아약스와 나폴리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후토크 해봅니다. 이 경기는 22-23 챔피언스리그 A조 3차전이었고요. 나폴리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약스를 상대로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역시나 승리에 일조했고요. 자, 이 경기 결과로 나폴리가 3연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아약스는 1승 2패로 조별리그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초반 3경기에서 10골 이상 넣은 세리에 A 팀은 이번 나폴리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번 나폴리는 레인츠 상대로 3골, 리버풀 상대로 4골, 이번 아약스 상대로 6골을 넣으면서 3경기 동안 13골을 몰아치는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득점 2실점이죠. 그리고 아약스 입장에서 보면 아약스가 유럽에서 훨씬 명문이에요. 아약스는 유러피언컵, 즉 구 챔피언스리그부터 시작해서 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한 적이 있고, 뭐 네덜란드 토탈 풋볼 혁명의 중심이었던 만큼 요한 크루이프라든지 나중에 뭐 베르캄프, 클루이베르트라든지 정말 굉장한 스타들이 다 거쳐간 그런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고점은 나폴리보다 훨씬 높은 팀입니다. 나폴리는 최대가 그 마라도나가 함께했던 웨파컵, 현재 유로파리그 우승이지만 아약스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밥 먹듯이 했던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약스가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서 역대 최악의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아약스 입장에서 유럽 대항전 홈 경기 기존 최다 실점이 5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6, 7점을 했죠. 기존 5실점 경기는 무려 1980년, 40년도 넘은 일이네요. 80년 유러피언컵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당한 1대5 패배였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5점차 패배는 이건 뭐 몇 년 만이야? 거의 60년 만입니다. 1964년 11월 자국리그 페이누르트전 이후에 58년 만이 되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아약스가 거의 치욕스러운 경기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김민재와 나폴리가 안겨줬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죠. 나폴리가 압도했어요. 일단 6대1인데 압도하지 않은 팀이 이럴 수는 없겠죠. XG 값을 보겠습니다. XG 값은 결정력을 제외한 각 슈팅 상황의 득점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빅데이터로 계산한 값이죠. 생각만큼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아약스가 1.5, 나폴리가 3.2예요. 이 아약스의 1.5는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이 경기 초반에 몰려 있습니다. 초반 한 20분 정도는 아약스가 괜찮게 했고, 그래서 선제골도 넣었잖아요. 쿠두스의 선제골. 이때까지는 아약스가 잡았던 모든 득점 기회의 XG 총합이 1이 넘었어요. 잘 나가고 있다가 나폴리가 동점골 시점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 경기 흐름을 딱 잡고 계속 XG를 높여갔고요. XG를 높여갔다는 거는 괜찮은 득점 가능성의 슛을 계속 쌓아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후반전에 이날 거친 플레이를 반복하던 아약스 미드필더 타디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는 뭐 아약스 XG는 아예 올라가질 않았죠. 슛을 거의 못했으니까. 그래서 XG는 1.5 대 3.2였다. 보면 이제 아약스 입장에서 XG 1.5인데 한 골을 넣었다는 것은 딱 결정력이 보통이었다는 거고요. 나폴리가 3.2 XG로 6골을 넣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결정력이 평균 수준의 2배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날 나폴리 선수들의 발끝이 날카로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슛 횟수를 보면 8대 26, 큰 차이가 났고요. 유효슛이 2대 13, 이것도 역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점유율은 근소한 차이예요. 56대 44인데 보시면 나폴리는 늘 굉장히 지배하는 경기를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이렇죠. 지배하는 경기를 하는 팀이라고 해서 점유율을 막 뭐 60%, 70%, 80% 이렇게 올리는 팀은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한 5, 6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가면서 빠른 공격을 해야 되니까 뭐 쓸데없이 뒤에서 공을 돌리는 시간을 줄이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요즘 축구에 맞는 이상적인 점유율, 근소하게 높은 점유율이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폴리가 좋은 경기를 했다는 건 각 선수의 활약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겠죠. 6대1인데 뭐 부진한 선수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먼저 얘기할 거는 역시나 6골을 넣었으니까 득점을 많이 한 공격진입니다. 특히 이날 2골 1도움을 기록한 라스파도리는 최근 A매치에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연속골을 넣고 왔거든요. 최근 7경기에서 6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라스파도리는 굉장히 조그맣고 키가 170원저리인 단신 공격수라서 몸싸움에 약점이 있지만 기술이 좋고 동료 선수와 2대1 패스를 잘 주고받으면서 주위 선수를 살려줄 수 있고 득점 감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폴리의 주전 공격수인 그 빅터 오시멘 선수와는 완전 다르죠? 오시멘은 오히려 좀 투박한데 큰 덩치와 기세, 집중력으로 승부한 선수고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제 오시멘의 부상 이후에 시메오네가 아닌 라스파도리가 원톱으로 늘 뛰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를 보여줬죠. 그리고 라스파도리와 신의 조건을 내면서
오른쪽 윙어 로사노도 이날은 예전에 약간 그 뇌절성 플레이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플레이 많이 해줬고요. 왼쪽 윙어 흐비차 크바라첼리아는 뭐 역시나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나폴리의 에이스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중원에서는 앙기사는 진짜 나폴리 축구 보면 와, 저 뭐야? 야야뚜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선수죠. 엄청난 볼키핑과 중원 장악력 이날도 보여줬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한국과 카메룬의 그 서울에서 열린 A매치에 왔어야 선수예요. 카메룬 대표니까. 하지만 카메룬 감독 리고베르 송이 앙기사를 부르지 않았고 너는 그냥 쉬어라. 그냥 나폴리에서 쉬다가 뭐 그 뒤에 리그 잘 뛰고 월드컵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안 불렀어요. 그 덕분에 나폴리마저 신이 났습니다. 앙기사가 지난 토리노전에서 득점을 했고요. 이번에는 도움을 2개 하면서 2경기 연속으로 팀 승리에 정말 큰 공헌을 하고 있거든요. A매치 데이에 휴식을 준 것이 나폴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편하고요. 그리고 앙기사 뒤에 있는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이 플레이메이커 역시 언제나처럼 탄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들과 짝을 이뤘던 다른 한 명의 미드필더에 대해서는 좀 이따 따로 얘기하도록 하죠. 수비를 보면 김민재와 라흐마니 역시나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좌우 윙백의 경우에는 마티아스 올리베라 왼쪽 윙백은 오버래핑해서 크로스로 도움을 했고요. 오른쪽 윙어인 디로렌조는 모처럼 세트피스에서 헤딩골을 넣으면서 득점을 했고요. 좌우 윙백이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센터백들은 탄탄했고 이렇게 모든 포지션에서 상대를 압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한테 집중을 해보죠. 김민재 일단 눈에 띄는 플레이는 좋은 건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 18분 동점골 상황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롱볼을 안정적으로 따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헤딩이 아니고 가슴으로 안정적으로 롱볼을 받은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올리베라한테 빠르게 줬어요. 판단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때부터 올리베라가 동료들과 공을 주고받으면서 오버래핑해서 크로스하고 이게 라스파두리 헤딩골이 되었죠. 이 상황이 한 골차로 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동점골 이후로 흐름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의 그냥 상대 공격을 막기만 하는 게 아니고 깔끔하게 막고 소유권을 따낸 다음에 바로 동료에게 빠르게 주는, 그러면서 우리 팀의 역습 기회를 만들어내는 수비, 이 수비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사실 좀 잠잠했어요. 제가 이제 보면서 와, 김민재가 돋보이지 않는 나폴리 경기는 정말 오랜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기본적으로 기존처럼 앞으로 나가서 자르는 수비를 잘 안 하고 뒤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수비를 했습니다. 이날만큼은 파트너 라흐마니와 번갈아 올라가고 번갈아 내려가고, 사실은 가급적은 둘 다 올라가지 않고 버티는 그런 수비를 많이 했는데요. 제 짐작으로는 상대방에 좀 정통 원톱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비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상대팀 아약스는 이날 유일한 아약스에 골을 넣었던 쿠두스 선수, 가나 대표죠. 이 선수가 원래 미드필더입니다. 가짜 9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두스가 중원으로 많이 내려가든지 아니면 좀 활동폭을 넓게 가져갈 때 김민재가 이 선수를 대인마크한다고 따라다니면 수비진이 구멍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안 따라다닌 걸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뭐 굉장히 적중했죠. 이날 나폴리 수비는 한 골을 먹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한 명 집어서 얘기해 볼 만한 선수, 바로 이제 탄키 은돔벨레입니다. 은돔벨레가 토트넘에서 나폴리로 임대된 뒤에 그것만 보고도 토트넘에서 어떤 축구였는지 아시는 분들은 저 왜 데려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은돔벨레가 나폴리에 오자마자 한 2경기 정도 굉장히 느릿느릿한 거 원래 하던 거 해가지고 역시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배웠다, 뭐 이런 격언을 얘기하시면서 은돔벨레는 못 쓸 선수라고 이제 판명나는 것 같았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뜻밖에도 경기력이 좋았고 사실은 최근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은돔벨레는 주전 미드필더인 피오트르 지엘린스키가 부상으로 빠지자 하프타임에 투입돼서 후반전 45분을 소화했는데 빠릿빠릿한 움직임, 강한 압박, 상대가 공을 잡았을 때 빼앗으려고 덤비는 플레이, 민첩한 공 주고받는 어떤 2대1 패스, 본인 볼키핑, 스루 패스, 이런 걸 보여줬어요. 토트넘 오자마자 잠깐 보여줬고 사실은 토트넘보다 전 팀이었던 리옹 시절에 보여줬던 은돔벨레가 고평가받았던 그 시절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좀 공이 막 위로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뜬 공을 절묘하게 발 바깥으로 톡 치는 스루 패스를 통해서 팀의 쐐기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죠. 은돔벨레의 나폴리 첫 어시스트입니다. 자, 이처럼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은돔벨레 개인의 각성이라든가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이제 포지션이 좋아요. 은돔벨레는 역삼각형 미들에서의 그 왼쪽으로 치우친 메잘라 자리, 그러니까 약간 좌중앙으로 조금 전진해 있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제일 좋아하는 선수고, 조금 좀 거칠게 말하면 그거밖에 못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폴리 팀 사정상 로버트카에게 휴식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쓸 수 있을까 해서 로보트카랑 교체를 해본 거거든요.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지엘린스키의 자리에 넣을 때는 그동안 잠깐씩 뛸 때 계속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5분을 지엘린스키 대신 뛰면서 어시스트도 하고 팀 플레이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돔벨레는 뜻밖에도 앞으로 꽤 잘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엘린스키가 부상을 당한 직후라서 지금 경기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부상 상태를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가벼운 부상이길 바라지만 만약에 큰 부상이거나 장기 결장해야 할 경우에는 은돔벨레가 주전으로 앞으로 한동안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나폴리로서는 이 점이 중요하죠. 은돔벨레가 얼마나 집중력을 갖고 매 경기 활약을 해주느냐 앞으로 중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나폴리가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팀 내 분위기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경기 후에 루치아노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이 물론 이제 우리 팀이 잘했다. 6대1로 이겼는데 잘했다고 해야죠. 그렇게 칭찬을 했지만 그 뒤에 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 본인이 선수들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선수들끼리 먼저 내가 좀 이기적이었다. 내가 팀 플레이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크바라치엘리아는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역시 크바라, 역시 흐비차 이런 말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경기 끝난 뒤에 라커룸에서는 동료에게 내줬어야 하는 2개의 패스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패스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놓쳤다. 그거에 대해 동료들에게 이 선수가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스팔레티 감독이 팀 플레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골을 넣은 선수만 잘한 게 아니다. 자쿠모 라스파도리가 득점을 했지만 마티아스 올리베라의 좋은 패스 덕분이었다. 팀 플레이가 문제다. 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팀 플레이를 의식해야 되고 하나의 덩어리로서 조직으로서 축구를 해야지 개개인으로서 축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팀에 강하게 심는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특히 크바라첼리아는 기존 황인범의 동료였던 루빈카잔 시절부터 굉장히 발재간이 좋고 스피드 빠르고 킥 좋고 다 알겠는데 드리블 너무 많이 한다. 공을 너무 오래 끈다라는 비판이 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해결하는 것이 빅리그 성공의 관건이었는데 나폴리에서는 상당히 해결한 것처럼 보이죠? 팀플레이 열심히 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스팔레티 감독의 이런 교육 또 이런 조련이 이 선수의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이 골 1도움을 기록했으니까 라스파도리는 또 개인으로서 인터뷰에 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스파도리 역시 내가 오늘 잘했지 이런 말 거의 안 하고 우리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더욱 팀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조직으로 뛰어야 한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스팔레티 감독의 말이랑 결이 같죠? 이렇게 감독과 선수의 인터뷰에서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올 때가 팀이 잘 돌아갈 때입니다. 둘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처럼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서 팀 플레이를 하는 어떤 동료들로서 뛴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잘 갖춰져 있는 나폴리. 바로 여기에 어떤 최근에 상승세의 비결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로써 나폴리는 이번 시즌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아약스를 원정에서 6대1로 대파했는데 일주일 뒤에는 홈에서 아약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약스의 주전 미드필더인 타디치는 경고누적 퇴장을 당했으니까 못 나와요. 그렇다면 뭡니까? 홈에서는 아마도 아약스를 잡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4경기 만에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5, 6차전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김민재는 조금은 더 많은 휴식을 취해서 체력이 좀 괜찮아진 상태에서 11월 말에 월드컵에 임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오늘의 대승은 김민재 선수의 월드컵 컨디션까지도 잘하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계속 좋은 활약 보여주고 그리고 가끔 아니고 한 2-3 경기 정도는 좀 쉬기도 하고 그러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볼리였습니다.